지금부터 제27차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27차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반도 급변 사태에 대비한 비상외교 대응체계 수립을 촉구합니다. 지난 주말에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급변 사태를 예고하는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2차 ICBM 도발 사태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건군 90주년을 맞이하여서 시진핑 주석이 전투복을 착용하고 열병에 참여했던 내용입니다. 만약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전투복을 입고 자유대 열병식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주변 국가들은 아마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군대 열병식을 통해서 미국, 일본, 한국을 향해 앞으로 한반도 급변 사태에 대한 분명한 외교적, 군사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즉흥적이고 오락가락, 갈팡질팡 대책이나 말장난 외교가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대책과 전략으로 안보와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북한의 2차 ICBM 도발에 맞서 정부의 가장 시급한 대책은 강력한 군사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드는 북한의 도발에 맞선 군사 억제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사드 배치의 신속한 완료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시 배치라는 또 애매모호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임시 배치란 그럼 언제까지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며, 또 정식 배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한미 사드 배치 관련 협의에 임시 배치라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법 체계상 군부대의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이후에 진행해야 하며, 그 전에 임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법 규정은 없습니다. 소영향평가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정식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정부, 이것은 국내법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의지를 내세웠던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을 무시하면서 임시 배치를 강요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국내법 준수 절차 모두에 다 어긋나는 입장과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사드를 철수하겠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그치지 않는 상태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사드를 철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오락가락 대응이 미국 불신을 사고 중국의 오판과 불만을 자초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락가락의 이중성을 버리고 국민과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에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ICBM 성공을 주장하는 상황은 한반도 정세 변화를 야기했고, 대북 전략 역시 고도화, 정교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교한 전략의 실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국에 명확한 시그널을 보낸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사드와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 중국에 이중적인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절차 지연 걱정할 필요 없다. 사드 번복에 대한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며 사드 배치 의지를 천명했지만,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과정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면 사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며 사드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불신과 반발로 돌아오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드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대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지 예의주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이중 플레이는 전략적 고립으로 규결이 되어 외교적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ICBM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주변 사강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중 플레이와 아마추어 외교로 실수를 거듭한다면 재앙적 사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는 비상외교 대응체제에 돌입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는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내 문제와 마찬가지로 외교에서도 요란한 언론 플레이만 선보일 뿐 국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미국 상원에서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담은 북한, 러시아, 이란 패키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고 남북관계 역시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40조 원의 금액을 미국에 선물하면서까지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사드 문제를 해결할 보안이 있다며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한중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 로드맵 없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것과 뭐가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가 생략된 채 설익은 정책들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이 없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맞서 저희 국민의당이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당내에 5개의 TF를 발족해서 오늘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 정치개혁 TF와 한미 FTA 대책 TF의 1차 회의가 있습니다. 지난주 1차 회의를 마친 탈원전 대책 TF는 신고리 오리코기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고리 오리코기 공사 중단 여부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준비 없는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탈원전 TF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국민의당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현안 대응 TF 활동을 통해 신뢰와 기대의 중심으로서 다당제 전국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발언이 너무 가볍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에서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하던 중 김동연 부총리 등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꿈이 깨지고 억장이 무너지며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피자 한 판 쏘고 안 쏘고 하는 흥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피자 한 판에 치킨까지 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마치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미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수요 억제와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대안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드 문제, 탈원전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너무 즉흥적이고 오락가락하고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정책은 장난이나 실험이 아닙니다. 잘못될 경우 후유증과 국민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정부는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펴야 하며 대통령의 말은 천금의 무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에서 최길선 현대중공업 사장이 군산 조선소 재가동 시점을 오는 2019년으로 보고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군산 조선소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지역사회로서는 최 회장의 이런 발언에 대한 성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기부터 정상 가동을 공약했고 총리실 등이 중심이 돼서 군산조선소에 대한 해법을 약속했지만 결국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상황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부터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어려움을 참고 견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군산 지역을 포함한 전북 경제가 군산조선소 잠정 폐쇄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참고 견디라는 말은 지역 경제 상황을 무시한 참으로 여유로운 발언입니다. 현대중공업 측에서 군산조선소를 유지할 경우 연간 46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라고 정부 당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더라도 2년이면 약 1,0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지역 경제가 입게 될 손실은 그보다 훨씬 큰 수천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즉각적으로 재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까지 군산조선소 잠정 폐쇄 시에 입게 될 지역경제 하청업체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과 정부가 지금 당장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선박 발주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현대중공업이 2019년보다 이른 시기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적극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 인구학자들 사이에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는 30만 명대로 떨어지며 인구 절벽의 위기가 현실화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사회적인 총력 체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 등 양극화의 구조와 오늘의 노동이 내일의 목숨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 조건조차 담보할 수 없는 오늘날 국민들에게 출산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로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위기를 부추기고 있지만 나 홀로 살기도 힘든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할 여유가 부족합니다. 정부는 인구가 줄었다며 국민들에게 위기를 부추기기 전에 아이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부터 조성해야 합니다. 저출산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인 실업, 비정규직, 주택가격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마추어 정부는 도대체 고민이라는 걸 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낸 국정운영 5개년 계획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2018년부터 만 0세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5%로 낮추며 초중고교생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과 끝 모두 돈만 있지 깊은 철학이나 사람에 대한 이해는 없어 보입니다. 지난 정부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6년부터 10여 년간 100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단기 처방에만 급급하다 보니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비용 위주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보고서에 아쉽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었던 칼퇴근법이 빠져 있습니다. 눈치야근 잡는 출퇴근 시간 기록의무제를 도입해서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패밀리 프렌들리를 버리고 기업 프렌들리로 입장을 급선회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전적 지원을 상향 조정하기에 앞서 저출산과 일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저녁 시간부터 찾아주는 칼퇴근법이 먼저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이라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지 말고 현실성 있는 대안과 대선 후보 시절에 주장한 공약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격언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난 그리고 태어날 한 아이를 위해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이 실시간 검색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가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을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인구 절벽이니 애 낳으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과 끝 모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거듭되는 헛발질이 계속될수록 인구 절벽에 대한 브레이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인해 수천억 원대의 추가 예산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4대 돌봄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단가의 75%를 인건비로 25%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상 서비스 단가가 인상되지 않는다면 급격히 증가한 인건비로 인해 기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지원 대책에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조 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돌봄 서비스와 보육 서비스를 비롯한 공공 서비스는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며 설사 추가 예산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국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의 실상입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급격한 인상이 사회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4대 돌봄 서비스와 보육 서비스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형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문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안보가 아주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부러는 유엔의 압박에
지극히 소극적인 중국, 러시아, 또 마이웨이식으로 달리고 있는 폭주기관차 같은 배낭골 전술을 쓰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인 인내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또 여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북 정책, 외교 정책,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락가락, 갈팡질팡, 정말 난맥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국면에서 독일의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천히 서둘러라. 천천히 서둘러라. 그런 말의 의미를 이 정부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안보가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이. 망했다 일어나고 일어났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이면 그냥 국가의 흥망이 결정되고 국가 안위가 결정돼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주기관차처럼 본물 터지듯이 지금 대북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저께 28일 날 미사일로 대응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과 군사당국 회담 제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ICBM급 미사일을 다시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준비 없이 대화에만 목맨 것도 문제지만 이번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8일 밤 11시 41분경 북한은 자강도 전천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13번째 지난 7월 4일에 ICBM 발사 이후 불과 23일 만에 감행된 제도발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문재인 정부가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선수단 구성 등을 제안한 가운데 마이웨이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젠 우리 정부도 메아리 없는 외침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적 힘에 의의 없이 준비 없는 성급한 대화와 유화 제스처로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정치적 성과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더불어 이번 ICBM 시험 발사라는 도발에 안보 라인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제64주년 정전협정일에 즈음하여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으며 발사 장소는 평안북도 구송 일대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사 장소는 자강도 전천군 일대로 한미 정부 당국이 북한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었다는 평북 구성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12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발사 지점도 틀렸습니다. 뒤늦게서야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 배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제 구축,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대북 독자 제재 방안 강구 지시 등 사후 약방식으로 드러놓았습니다. 만약 이번 미사일 발사가 ICBM급으로 확인될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구도는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 뻔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냉철하게 대북 위협을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대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북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연일 높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밀 공작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작전을 들여다보고 있다거나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미 정부와 의회 내에서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 북한 견제 카드를 꺼내들란 거친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이 연일 긴장 수위를 높여가며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위기 당사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떠났던 휴가도 반납하고 돌아와야 할 정말 중대한 상황입니다. 연차 휴가 소진을 운운하며 휴가를 떠난 대통령을 이 위기 상황에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왕좌왕 정부가 여전히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책임과 무능도 정도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일촉즉발 위기 앞에 연차 휴가를 쓰기 위해 휴가를 떠나는 대통령보다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위기 대응을 고민하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대통령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가 당 관련된 발언인데요. 연일 대풀된 망관에 저희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 발언이라고 하면 귀를 닫고 무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를 잃고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런 망반에 대해서도 역시 무시하겠습니다. 대표.